있어서 한국, 일본, 미국 국가와 함께 주목해야 될 키워드를 주셨는데 이 AI와 함께 미국의 빅테크 이야기를 꼽아주셨습니다. 관련한 ETF들은 사실 좀 많이 노출이 많죠. 되어 있어서 네. 다들 조금 익숙하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빅테크에 대한 투자는 사실 이전에도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관련 ETF도 팬데믹 굉장히 많고, 때도. 굉장히 많고 뭐 국내에도 많이 상장이 돼 네네. 있고 글로벌 시장에는 더 많이 상장이 돼 있고요. 그리고 왜 빅테크냐라고 하면 좀 몇 가지 포인트로 짚어보면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혁신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들이 대부분 다 빅테크 종목들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종목들은 이제 독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진입 장벽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 그런 금융 환경들을 봤을 때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실 수밖에 없고 그랬을 경우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린 빅테크 기업들을 조금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네. 나스닥 지수 내에서도 사실 그 테크 관련된 섹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미 국내에는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상품도 있고 나스닥 100 중에서 테크 섹터만 투자한 상품들이 있고 그리고 나스닥 100의 테크 섹터 내에서도 시총 상위 10개만 투자한 종목들도 있어요. 세분화돼 있네요. 예, 그래서 각각 그 종목들을 투자 목적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투자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최근에 좀 한 가지 좀 특징적인 상품이 상장이 됐어요. 어떤 거예요? 7월 중순에 상장이 된 상품인데 네. 이전에 없던 상품입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 상품들도 여러 개가 있어요. 네. 나스닥 100, 나스닥 테크 그리고 시총 그 상위 안에 또 시총? 10개가 있는데 우리 국내 ETF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초기에 ETF 시장에 견인했던 상품이 바로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입니다. 7월 중순에 국내에 말씀드린 빅테크 상위 10종목을 레버리지 ETF로 출시가 됐어요. 국내에서 최초로 나왔죠. 그렇다 보니까 이 빅테크 10개 종목의 일별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막 4% 올랐다가 3% 빠졌다가 변동성이 굉장히 정말 큽니다. 크겠네요. 예. 애플 막 고고행진 할 때 장난 아니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네.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서 단기간에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예. 단기간으로 뭐 3, 4일부터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이내 정도로 기간을 잡으시고 단기간에 그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 투자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특히 어떻게 매매해야 돼요? 뭐 제가 현실적인 팁은 뭐 그 ETF를 제가 매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를 10,000원으로 기준을 잡고 10,000원보다 빠지면 매수했다가 1,500원 정도 되면 매도하고 다시 뭐 10,000원보다 빠졌을 때 매수하고 뭐 1,500원 넘을 때 매도하고 이런 전략을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수익이 쌓여 나가요. 근데 오히려 이게 조금 올랐을 때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해서 장기간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근접하면 매도하시고 다시 조금 조정을 받아서 이제 주가가 좀 빠졌을 때 매수하시고 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국내 서학 게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그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 1, 2, 3위가 뭔지 아세요? 테슬라, 네. 애플, 3위는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3위까지는 아직 못 올라왔고요. 엔비디아도 많이 그래요? 하시는데 3위 누구예요? 사실 이게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조금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봤을 때 1, 2, 3위도 막 바뀌긴 하죠. 근데 이 세 개 종목은 항상 1, 2, 3위 최소 5위 안에 있어요. 뭐냐? 바로 애플, 테슬라, TQQQ입니다. TQQQ? 그러니까 나스닥 100의 3배 레버리지 ETF가 해외 상장이 돼 있어요. 트리플 QQQ라는 의미인데 나스닥 100의 3배 레버리지라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아까 팁을 말씀 주신 게 국내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3배 레버리지까지 투자하실 정도로 굉장히 높은 변동성과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도 이제 밸류에이션에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나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매수하시고 이게 다시 어느 정도 좀 회복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매도하신 전략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기준보다도 시장의 추세에 따라서 투자하시는 추천드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7월에 상장된 테크10 레버리지 ETF는 이 TQQQ보다 오히려 더 성과가 좋아요. 성과가 좋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나스닥 100의 3배보다 나스닥의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레버리지 2배가 더 성과가 좋습니다. 이 얘기는
나스닥 100 지수를 우리가 좀 장기간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 나스닥의 상승세를 끌어나가는 거는 시총상위 10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히려 이 3배 레버리지보다 2배 레버리지가 변동성은 더 적어요. 아, 하방은 조금 예. 안정적으로. 예, 그래서 그동안 TQQQ를 투자하셨던 분들은 네. 그 이제 해외 주식이다 보니까 거래 비용도 높잖아요. 그쵸. 그거보다 오히려 성과는 더 높고 네. 변동성은 더 낮은 네. 국내에 상장돼 있는 예. 나스닥의 핵심 시총상위 10개 종목의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팁을 드리면 네. 이거는 정말 실질적인 팁인데요. 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IRP나 ISA처럼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에서는 계좌. 네. 계좌에서는 말씀드린 일본 반도체처럼 네. 일본 반도체 ETF는 해외 주식형 ETF다 보니까 모든 수익에 과세가 돼요. 국내 주식형처럼 뭐 배당금만 과세가 되고 자본이익은 과세가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네네. 해외 주식형 ETF는 모든 해외 펀드랑 동일하게 모든 수익에 과세를 됩니다. 예. 따라서 세제 혜택이 있는 IRP나 ISA에서 장기간으로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일본 반도체 소부장은 우리가 CMA나 증권 위탁 계좌처럼 여유 자금으로 조금 뭐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단기 자금으로. 뭐 단기 자금으로 뭐 개별 종목도 사고 이런 계좌에서는 네.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 레버리지 ETF는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추구한 수익. 상품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뭐 퇴직연금 IRP나 ISA보다는 일반 증권 계좌나 뭐 CMA처럼 단기간으로 여유 자금으로 운용하시는 그런 계좌에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적합한 상품이라고 봅니다. ETF의 실질적인 팁을 하나 또 드리면 네. 만약에 오늘 다 쏟아내 주시네요. 레버리지 ETF를 오늘 아침에 샀다가 예. 장 끝날 때 매도를 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동안 굉장히 큰 폭의 그런 주가 변동이 있어서 내가 수익이 10%가 났어요. 그럼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낼 것 같은데. 세금을 안 냅니다. 과표기준가는 하루에 한 번 나와요. 네. 그래서 ETF를 오늘 샀다 오늘 팔면은 과표기준가는 똑같습니다. 네네. 아. 그래서 레버리지 ETF를 당일 매매하시게 되면 과세가 안 돼요. 안 되는. 이건 굉장히 재밌는 팁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ETF는 사실 네. 과세 관련된 부분보다도 네. 단기간에 적극적으로 고수익. 수익을 추구하시는 그쵸. 부분이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원하시는 수익에 달성했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렇다. 그래서 TQQQ보다 좀 더 유리한 네. 흐름들을 말씀해 주셔서 이제 서학개미 분들의 1위에서 3위는 곧 바뀔 수 있다. TQQQ의 순위가 내려오겠죠 이제. 네, 그렇죠. 곧 순위가 바뀔 수 있다라는 네, 점 맞습니다. 저희가 감히 예측해 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방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아까 첫 번째로 상반기에 주도 핵심 섹터가 뭐였어요라는 이야기를 할 때 자신 있게 K방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국내 명실상부한 수출 효자템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네, 약간 재밌는 얘기긴 한데 미국이랑 전쟁을 해서 일주일 이상 버틸 수 있는 나라가 뭐 이긴 나라는 없고요. 이긴 나라는 뭐 상상할 수도 없고 미국이랑 전쟁을 해서 일주일 이상 버틸 수 있는 나라가 5개 나라밖에 없대요 전 세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국방력 순위로 이제 나온 거예요. 국방력 순위도 있고 예를 네. 들어서 이제 뭐 미국과 근접해 있냐 아니면은 미국이 뭐 태평양 함대, 칠함대를 다 몰고 가야 되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국방력 순위가 거의 뭐 비슷하게 되죠.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제 남북 대치 상황에서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해왔던 예. 부분들이 그렇죠. 최근에 이제 방위 산업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조금 더 이제 수출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가에 그런 호조를 보이고 있는 모습과 연결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왔지만 조금 네.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네. 우리나라 이런 재래식 무기라고 하죠. 그럼 우리나라 재래식 무기가 왜 강점이 있냐?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남북 대치 상황도 있지만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말씀드리면 네네. 저도 이제 전방에 있었죠. 전방에서는 여름에는 거의 40도까지 기온이 올라가고 겨울에는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져요. 철원에 계셨나요? 철원은 아닌데 철원보다는 조금 그렇게 강원도 맞죠? 그렇게 오진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오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개발할 때 그런 기상 관련된 부분까지 다 신경을 써야 돼요. 예를 들면은 네. 방에서는 무기에도 뭐 반도체나 이런 전자제품 들어가죠. 네. 근데 얘들이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웠을 때 작동을 못 하게 되면 전쟁이 큰일 나도 나죠.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온도에 아주 예. 민감해야 되는.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래식 무기의 기술력은 정말 예.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기술력이 있고 어머. 그 유럽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격은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 오히려 납기는 3배 정도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만들어줘 하면 빨리 나온다는 맞습니다. 거죠. 또 유럽뿐만 아니라 최근에 호주의 경장갑차 사업인 레드백 관련된 사업도 국내 방산 기업이 수주를 했어요. 네. 네. 그만큼 국내 방산에 대한 러브콜이 유럽뿐만 아니라 뭐 호주 그리고 뭐 중동
동남아시아까지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현대로템, LIG넥스원 아까 대표 기업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ETF가 근데 많이 있어요? 국내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쵸. 방산 관련된 ETF는 기업들이 사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핵심 기업이 올해 1월에 상장한 ETF인데요. 네, 네. 국내의 핵심 그 방위산업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ETF가 추정하는 지수 내에 방산 기업들 좀 말씀드리면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비중이 제일 높고 현대로템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주한화, LIG넥스원, 하나시스템, 풍산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이 기업들 얘기를 짧게 간단히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다 아시잖아요. 폴란드뿐만 아니라 K9 자주포에 대한 그런 수요가 확대될수록 수출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계속 연결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주가도 계속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현대로템은 전차, K2 전차에 대한 수출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가의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고 한국항공우주는 네네. FA50이라는 경공격기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나 이런 국가들이 우리나라 이제 FA50을 수입하겠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LIG넥스원은 이제 지대공 요격 체계인 천궁이라는 그런 미사일 체계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무기 체계까지는 약간 낯서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친숙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잘 분산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K방산 ETF 투자하시는 것도 하반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 기업들 묶어놓은 ETF 방산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유망하게 보시는 그 트렌드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쭉 나눠봤어요. ETF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만큼 정말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팬데믹 이후 동학개미 운동도 영향을 줬고 저 역시 이제 근로소득으로는 안 되겠다. 이제 투자소득 열심히 예. 불려나가야겠다라는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더 있으세요, 본부장님? 우리가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가장 조금 이제 아쉬웠던 부분들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할 때도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글로벌 그런 긴축 우려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투자에 대해서 좀 멀어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떠났다가 돌아오셨다가 예. 이렇게.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또 이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어느 정도 고점 갈 때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해서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냥 쉬운 예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관련된 쪽도 고점에 투자하셨다가 좀 손실을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투자의 원칙 중에 하나는 시장에서 멀어지시면 안 돼요. 시장이 조정을 받아서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이든지 아니면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급격하게 좀 상승하는 상황이든지 계속해서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는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나중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결국에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원하는 그런 투자 목표를 달성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전문가분께서 강조하는 투자의 원칙, 이 백투더 클래식이라고 해서 핵심은 이제 시장과 멀어지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명하게 상품을 가려내고 트렌디하게 이 시장을 꾸준히 쫓아가는 노력이 여러분들이 ETF 시장을 키워가고 또 성장시키는데 주역이 될 수 있는 또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나와주셔서 이런 성장 흐름에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기로 갈까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셨어요. 빅터뷰에 나와주신 김성훈 한화자산운용 ETF 사업본부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